들어갈 텐데, 첫 번째 토론이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역사, 특히 이 한반도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거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어떤 아젠다나 이런 걸 많이 다뤘지. 근데 전 선생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좀 다뤄볼 수 있고, 진실에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가 해방 직후 남북에서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랜 기간을 다루기는 힘듭니다. 오랜 기간을. 해방이 1945년도에 일어났으니까 45년, 46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결과적으로는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됐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휩싸인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원초적인 시작점부터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고 우리가 이제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해 가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전 선생님 이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는지요? 예, 화면 다 보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1945년부터 1946년간 남과 북에서 북과 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분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쟁까지 겪게 되었는가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1945년, 46년이라고 했지만 그 기간 동안도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몇몇 대목만 간단하게 추려 보고자 하는데요. 1945년 8월 시점부터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1946년 3월 시점까지를 일단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46년 3월로 잡은 것은 1946년 3월 초에 3월 5일에 정확히 이제 법령이 반포됐는데 북녘에서 토지개혁 법령을 정확히 1946년 3월 5일에 발표를 하고 매우 전격적으로 그 3월 말 내, 즉 그달 한 달 동안 토지개혁을 실무를 각 지방에서 각 농촌에서 끝낼 것을 토지개혁 조치를 그 법령에 따른 조치를 끝낼 것을 법령 자체에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놀랍게도 거의 실제로 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실제 토지개혁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에서만. 그런 남쪽에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매우 큰 사회 경제적 차이를 낳게 됐고 그것이 이제 결국 분단이 이루어지는 매우 큰 조건이 됐는데 일단 1945년 8월 일본이 물러가게 되는 그 시점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소련군 제25 사령부 사령관 치스자코프 대장의 포고문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시점상 그것에 이어서 9월 7일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주둔하게 되죠. 9월 7일, 9월 8일에 실제로 주둔하게 되는데 바로 9월 7일에 동경에서 그 요코하마에서 메가더 사령부의 메가더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반포한 포고문, 남쪽에 대한 포고문입니다. 예, 이것을 일단 대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 자료는 조선중앙연감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 전체 자료 중에 대부분이 오늘 조선중앙연감에서 가져온 것이고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바로 원문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글자가 일부가 이거 제가 확대하면서 일부가 정확히 분명히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 실제 조선중앙연감 원문을 찾아보시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표시한 부분만 일단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치스차코프 대장이 발표한 포고문인데 여기 날짜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8월 15일 당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인민들에게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군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쫓아내었다. 조선은 이제 자유국이 되었다. 당신들은
일제하 40년간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외놈들이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절이 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지금 이 대목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외놈들이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멸하고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당사자로서 잘 안다. 물론 사실인데 당신들이 일본 외놈들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당신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잘 알고 있음을 우리들이 안다. 소련 군대, 우리가 알고 있음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메가더 포고문에서는 이런 언급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에서 조선인들이 얼마나 당했는지 미국인들은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성의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제 첩보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미국 인민들은 당연히 모르고 미국 관리들도 전반적으로는 매우 무지한 것이죠.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전 세계 제국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1900년 시점 서기 1900년 즉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서 미국의 공업 생산량이 영국의 식민지 전체 합친 곳에서의 공업 생산량을 앞섭니다. 앞서는 해가 정확히 190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제국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미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미국은 대영 제국으로부터 제국을 넘겨받아서 전 세계적인 그 지배망을 구축하는 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조선이 일본 아래서 강점당해서 식민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인민들이 어떻게 당했는지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소련은 사정이 매우 다르죠. 1904년 5년에 이미 일본과 전쟁을 했고 러일 전쟁 그때 물론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소련에서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독일과도 싸우고 지금 일본과 싸우면서 8월 8일에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는 항복 선언 8월 15일 전에 실제로 싸운 것은 이제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사실은 소련군이 대략 1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즉 매우 격렬한 싸움을 한 것이죠.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군 관동군과 맞서 싸워서 이제 이기고 북쪽 반도조선의 북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을 실제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적으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우리가 안다. 당신들이 조선인들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실제로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전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과 결정적으로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작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기업가들, 노동자들 모두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주체적인 노력을 이제 기울이라 모든 조건을 우리가 지어주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는 간섭할 뜻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 뒤에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에게 특히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력에서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시라. 조선 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이런 표현도 사실 관심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조선 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 이제 마음껏 발휘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업으로서 조선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 사람이 된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국 조선의 애국자, 충실한 조선 사람이 되라. 그래 이래야만 충실히 고려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대해서 충실히 고려하는 정직하게 진정하게 고려하는 사람만 애국자, 진정한 충실한 조선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은 사실 진정한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여기서 지금 애국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애국자 정부, 애국자 정권 그리고 그에 반대된 반역자 정부, 반역자 정권이라는 구도가 여기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북 애국자 정권, 남 반역 정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포고문의 일부입니다. 조선인민들이여 소련인민은 조선인민이 일본한테 압제를 받았던 것과 조선인민이 일본의 레 속에서 해방되도록 그에게 방조를 도움을 줄 것을 기억하였다. 역사적인 맥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군대는 극동에서의 전쟁의 발원제를 완전히 없애며 그리고 그동안 압제를 받았던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독립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방조하였다. 이제 스탈린이 한 말을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구라파의 인민들과 영토에 대해서 또는 아세아 인민들과 영토에 대해서 말할 것 없이 남의 영토를 점령하려거나 또는 다른 나라 인민들을 정복하려는 그런 전쟁 목적이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은 그 인민들이 해방 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하며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 소원대로 자기 땅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거나 인민들을 정복하려는 것이 전쟁 목적이 아니라고 그냥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선전일 뿐이다. 입 바른 소리이다 일 뿐이다라고 그 이 남쪽의 학자라는 자들은 대부분 이 소련도 분명히 소련군 붉은 군대도 점령군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정치를 숨기기 위해서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발린 소리 또는 그냥 거짓을 감추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실제 역사로 드러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한 대목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건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이고 실제 평양에 왔던 슈티코프 상장이 있었는데 슈티코프 상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평양에 진주를 하면서 당시 1945년 말 1946년 초 지금 조금 후에 소개를 해드릴 바로 북에서의 토지 개혁에 깊숙이 관련된 사람이 바로 슈트코프 장군이었는데 슈트코프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냐? 1945년 말에 소련의 외무성이 어, 이제 붉은 군대 지금 북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당시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조선인 대지주들의 땅을 몰수를 하되 그것을 유상분배하라. 즉 어떤 가격을 설정을 해서 팔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어, 있는 그런 농민들에게 또는 단체에게 팔도록 유상 분배를 지시 내지는 이제 권유를 했는데 실제 평양에서 즉 현지에서 평양의 중앙 정권과 그리고 각급 인민위원회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슈티코프 장군이 어떻게 반박 내지는 제3 제안을 했냐 하면 그거 유상 분배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 그 유상 분배에 응해서 이걸 돈을 주면서 대지주의 땅을 살 만한 그런 농민들도 없고 그런 돈이 있다고 해도 하더라도 그렇게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실정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시는 권유는 재고돼야 한다. 유상 분배가 아니라 무상 분배. 그 일제가 그동안 수탈했던 땅들은 물론이고 일제 하에서 대지주 노릇했던 그 조선인들 지주들의 땅을 모두 몰수해서 무상 분배해야 된다.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빈농들을 중심으로 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즉 그 대지주들에게 또는 그 수장농들을 착취했던 그런 세력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의 선량한 인민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무상 분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제안을 소련 본국 정부에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슈티프 장군이었고요. 그것이 실제로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6년 3월 북에서 토지 개혁이 실행이 될 때 바로 그 무상 분배가 실제로 관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예시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현지에 있던 그 소련 장군 수뇌부들은 바로 조선 농민들이 어떠한 고충을 겪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교적 매우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감흥을 했고 그대로 정책의 실천이 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하도록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이 말도 스탈린은 제가 정확히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스탈린의 지금 이 조선에 대한 그런 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의도가 어땠는지는 저로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적어도 입에 발린 말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와 행복에 대한 갈망과 증오스러운 외놈들을 구축하기를 기다리던 갈망은 조선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조선 사람들이요 이 선명한 갈망이 비로소 실현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lin접국인 소련 인민들이 조선 인민들을 후원하려고 왔습니다. 외놈들은 조선에서 영영 구축되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그 위력이 크고도 크지만 이 위력을 어느 때든지 다른 나라 인민들을 정복할 때 이용하지 않았고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8월 15일 치스코프 장군의 포고문이었고요. 그 이후 10월 12일에 명령서가 또 나오는데 마찬가지 치스코프 장군이 명령서라는 거 나오는데 시점상 그 사이에 9월 7일에
메가더의 포고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니까 동경에서 미 메가더 사령부에서 영문 그리고 어, 한문과 우리말이 혼용된 혼용체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도 나왔는데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이 포고문을 발표를 한 것을 어, 실제 지금 미 국무성 자료에서 그 누리집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7일 메가더 사령부 포고문 1호입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을 보면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38도 선 이남의 조선 영토에 금일 오늘 정복하려고 왔다. 점령하려고 왔다라고 나왔습니다. 38도 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하려고 왔다. 이 점령군이라는 것을 누가 점령군 아니랄까 봐 그 표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점령의 목적은 이 9월 7일인데 바로 다스전 9월 2일에 일본이 이제 항복문서에 이제 조인을 했는데 바로 5일 이후에 지금 이 포고문을 발하는 것인데 이 점령의 목적이 바로 그 일본이 항복한 항복 조인 문서에 서명한 그 항복 조인 문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조선인민 당신들의 협력과 복종이 요구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적당한 시기에 조선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in due course란 이 표현이 즉 적당한 시기에 또는 뭐 적절한 절차를 거쳐라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바로 미국 군정, 미국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인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적당한 시기라는 이 표현은 1943년 11월 말 카이로 선언, 테헤란 선언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1년 반 지나서 1945년 8월에도 그리고 9월에도 그대로 관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속셈은 그러니까 일제가 식민지로 눌러 앉았던 이 조선을 그대로 일본을 이제 굴복시켰으니 원자폭탄을 떨궈서 굴복시켰으니 그대로 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그대로 적국으로 대우를 하고 역시 그대로 식민지로 받아 안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조를 보시면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포고문의 성격이 무엇인지. 38도선 이남 조선의 영토와 그 인민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하에서 행사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자신이 당분간이라는 건 여기서도 지금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죠. 물론 미 군정이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정치체를 세울 때까지이고 뭐 그때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미 군정은 그때 뭐 끝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당시에 시점 자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 어, 이것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고요. 모든 권한, 영토와 인민에 대한 모든 권한, 즉 생사 여탈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3조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2조를 그 사이에 보면 별도의 명령이 또 있기 전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있던 모든 직원들, 종업원들은 그동안 해오던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표현도 사실은 심상치 않은 것이 지금 그 전의 직위와 지위에 해당되는 모든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제 하에 뭐 검찰, 경찰 모든 일제 그 수탈 기구에 속했던 자들이 그대로 자신의 직무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일 협력자들을 그대로 용인하는 그런 사실은 뭐 법적인 근거라면 이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이미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 부일 협력자들을 척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남쪽에서 그런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을 결코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9월 7일 반포된 이 포고문 2조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3조를 보시면 모든 주민은 조선 38도선 이남의 조선 인민 모든 사람은 나의 권한 하에 발표되는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만약
이 점령군이 발표하는 나의 권한하에 발표하는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위가 있다면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우리말 원문을 보면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어, 숨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힌 규정들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조도 2조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재산권은 그대로 존중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2조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부역했던 그 세력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한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5조를 보면 분정 기간 동안 모든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가 된다. 뭐 해석상 정의상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때는 영어 문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조선인민은 자주권을 가질 수 없고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소련 군대 사령관이 북에 진주한 소련 군 사령부의 수뇌부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는 바로 그 시점 이후, 즉 이 9월 7일 이후에 반포된 소련 측의 그런 비슷한 문서가 있다면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한 달 후에 10월 12일에 같은 포고문을 발했던 치스코프가 이번에는 명령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인데요. 소련어에서 명령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방금 메가드 포고문에서 나온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압박조의 그런 표현은 전혀 없고 명령서라고 되어 있지만 명령의 어조조차도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1번이라고 표시된데 마지막 부분에 붉은 군대는 조선의 소비에트 질서를 설정하거나 또는 조선 지역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지 않았다. 북조선 인민의 사유 공유 재산은 소련군 당사국의 보호하에 처하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련 군사 당국의 보호하에 처해 있다. 즉 재산은 보호하되 소비에트 질서를 설정하거나 강요하거나 조선 지역을 얻으려는 정복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두 조선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돕겠다는 그런 맥락에 모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북조선 구역 내에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를 영원히 근절시키며 민주주의의 초보와 공민 자유의 공고를 자기의 과업으로 내세우는 모든 반일 민주주의적 단체들의 결성과 그들의 활동을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북조선 노력 대중들에게 자유적 직업동맹, 보험회사, 문화계몽협회들의 결성권을 준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북조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무장단체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 탄약 및 군용 물자들을 군경, 군경, 군경무사령관에 바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민 중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臨時 도위원회들은 소련 군 사령부와 협의하에 규정된 인원 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점상으로 1945년 12월 27일에 동아일보 기사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잘 알려진 대로 동아일보의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또는 찬성하는 그 입장을 오도하게 된 오보라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 왜곡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표시한 부분인데 이 기사 자체는 이렇게 길지 않은데 이 27일 이후에 뭐 28일, 29일 그 이후에도 관련된 후속 기사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동아일보가. 근데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27일에 끝나서 그 결정서 그 내용이 삼상회의 내용이 27일 당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실제로 알려진 것은 29일이라고 합니다. 이틀 후. 그러니까 지금 같은 27일이긴 하지만 실제 그 결정서가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동아일보가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물론 동아일보가 뭐 어떤 내용을 알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측 자체도 어떤 다른 원천에서 가져온 것인데, 물론 그 원천이 어딘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화성돈, 워싱턴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럼 이 기사 자체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원천 자체가 사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다른 매체를 찾아보면 바로 이와 같은 주장.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며 반대로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런 지금 사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인데, 이런 보도를 했던 곳이 다른 게 또 무엇이 있었냐면 Pacific Stars and Stripes라고, 그 태평양판 성조지, 지금도 지금 미 국방성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매체인데요. 그 Stars and Stripes 태평양판에서 바로 물론 영어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뒤집은, 특히 신탁 통치에 대해서 소련과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허위 날조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역시 거기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과 Pacific Stars and Stripes와 동아일보, 그리고 이날 이거는 이제 석간이었는데 12월 27일 조간으로 조선일보도 같은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동아일보가 이 관련해서 기사들을 그 이후에도 많이 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와 Pacific Stars and Stripes는 왜 어떻게 이렇게 왜곡된 사실관계를 뒤집은 기사를 싣게 되었는가? 어, Stars and Stripes도 그 자체가 원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어디서 주어진 것이냐? 다른 언론 매체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 기사를 내보내도록 한 주체는 어떤 다른 제3의 언론 매체가 아니라, 언론사가 아니라 추정 가능한 것이 미국 정부라는 것이죠. 미국 본국 정부 또는 동경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 또는 남쪽에 주둔했던 9월 8일부터 주둔해 있던 미 군정, 서울과 이제 남쪽에 계속 주둔하고 있던 미 군정, 세 개의 미군 당국, 본국을 포함해서 미군 당국 중에 하나, 본국이든 동경이든 남쪽에 있는 미군 당국에서 이 보도를 하도록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 다른 매체는 없고 27일에 거의 동시에 Pacific Stars and Stripes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나왔고, 그다음 1월이 돼서 1월 초, 1월 말이 돼서 소련 측에서 이렇게 왜곡하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혀진 날조 기사가 나갔다는 것을 소련 측에서 비로소 알고 1월 초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소련 당국에서 실제 고위 관리들이 이 미 군정, 남쪽에 있는 미 군정 측에 실제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항의를 했고 이제 미 군정 측은 이제 얼버무렸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이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 바로 1945년 12월 27일에 끝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보면, 당시 미국은 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 측은 이 조선을 20년 이상, 그 이전에는 20년, 30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그나마 조금 물러나서 10년 신탁 통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들은 이제 스탈린은 10년 너무 길다. 아무리 길어도 5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그 5년도 못 박은 것이 아니고 필수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소련 측에서는 당시 신탁 통치를 한다면 5년 기한으로, 최대 5년 기한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미군 측에서도 그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탁 통치 여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신탁 통치라는 표현도 없고 그 우리말로 번역된 그 결정서 내용을 보면 후견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 기한의 후견, 그러니까 소련, 미국, 영국, 중국 4개국 정부의 심의하에 그런 후견 제도를 결정을 해서 이제 협정을 맺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결정서 내용 중에 1, 2, 3 사항 중에 3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항에 보통 씻게 되죠. 그 1항은 무엇이냐면 조선 민주주의적臨시 정부를 세울 것을, 창건할 것을 결의하고 그것을 적극 돕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독립된 조선臨시 정부를 창건하며 그것을 돕는다라는 것이 제1항에 담겨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물론 독립되고 통일된 조선臨시 정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그러기 위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반일
그리고 민주주의적 정당 그리고 사회 단체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협의를 한다라는 것이 2항이고 3항에서 그 과정에서 그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소련과 미국의 공동위원회가 그 과정에서 조선의 남북 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을 협의에 참여시키되 그 과정을 더욱더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4개국에 의한 후견 제도를 어,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은 이제 이 결정이 마친 후에 2주 내에 소련과 미국의 회의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1항은 쏙 빼놓고 통일된 독립 조선 임시 정부를 세운다는 그것을 빼놓고 정작 중요하지 않은 매우 부차적인 그 사망에 있는 그런 후견 제도를 신탁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그것을 너무나 침소봉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자체도 완전히 사실관계를 뒤집었다는 것이죠. 이제 밝혀진 대로 이후에 밝혀진 대로 소련은 신탁 통치를 사실 고집하지도 않았고 5년도 길다. 5년 이내로 하자. 최장. 그러나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긴 기간을 주장을 했는데 물러선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소련을 속여가면서 소련, 영국 모두 전 세계를 속여가면서 이렇게 보도를 내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당연히 이 남쪽에는 없죠. 그리고 다른 언론 매체도 아니고 바로 다른 언론 매체는 없기 때문에 시점상 봤을 때 바로 이 모스크바 삼성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아마도 뭐 저로서는 화풀이, 분풀이가 아닌가. 그리고 의도적인 왜곡이 담긴 적어도 43년 무렵부터 조선을 그대로 식민지로 어, 가져야겠다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본국 정부든 동경 사령부든 아니면 남쪽의 미 군정이 뭐 그 세 개의 당국이 뭐 서로 명시적인 그런 조율 하에 움직였든 아니면 본국 정부가 뭐 암묵적으로 지시를 낸 것이든 어쨌든 간에 어, 미 군정 당국 또는 미국 본국 정부가 이런 날조 보도를 지시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이후에 이제 1945년 12월 말부터 1월까지 여기 신탁 통치 절대 반대, 다른 한편에서는 삼성 결정 절대 지지, 절대 반대, 절대 지지가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대립을 했죠. 이때 매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 다른 뭐 리승만 그런 매국물이 좀 말씀을 드리고도 싶지 않은데 그 이후에 어,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1948년 했던 김구 선생마저도 이 당시에는 어, 어떤 목적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김구 선생이 임정 주석으로 계셨기 때문에 당시 임정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임정의 정통성을 사실은 임정은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당시 대륙의 인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던 그런 장개석 국민당 정부에 얹혀서 그다지 활동을 제대로 못했고 무장 활동도 사실 거의 하지 못했는데 30년대 40년대 들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 소련의 지지를 얻고 그런 공산권 세력의 얻어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주도권을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 모스크바 삼성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을 매국 세력이라고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세력의 사실은 뭐 거기 동조했다기보다 거의 매우 크게 이, 이 삼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그것을 그냥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얼개를 맞춰서 신탁 통치 반대가 바로 애국이고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이 매국이다라고 이렇게 인민들을 몰아세워서 동원을 해서 어, 정치적으로 매우 큰 혼란 그리고 이게 바로 분단의 결정적인 씨앗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신탁 통치는 결코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고 부차적인 것이었고 독립된 통일 조선 임시 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쏙 빼놨다는 것 그것은 매우 큰 과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1946년 3월 5일에 반포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쪽에 걸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1조를 보면 북조선 토지 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수적성으로 됨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조의 후반부를 보면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려는 자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 제도는 지주에게 레속되지 않은 농민 소유의 농민 격리에 의거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 몰수되어 농민 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그리고 조선 민중의 반역자, 조선 민중의利益에 손해를 주며 일본 제국주의자의 정권 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또는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지를 이제 몰수해서 농민들의 소유지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이렇게 하여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지로 양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보면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라고 소유권을 못 박아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15조 토지개혁은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된다. 지방에서의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책임은 도, 군, 인민위원회에 부담되며 농촌에서는 고용자, 그리고 토지 없는 소작인, 그리고 토지가 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부담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시기부터 실행력을 가진다. 제17조 토지개혁 실행은 1946년 3월 말일 전으로 필할 것, 끝날 것.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 전으로 교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5일에 공포를 하고 3월 말일 전에 토지개혁 실행을 끝날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끝났다는 것. 매우 놀라운 토지개혁 조치고 이것이 북에서는 46년 봄을 거치면서 실행이 됐는데 남쪽에서는 1948년 그리고 전쟁에 이르기까지 실시가 되지 못했고 그나마 이제 일본인 소유 일제 소유의 적산이라고 하죠. 그중 적산 중에서도 공업 공장소라든지 그런 금융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빼고 농지만 보더라도 귀속 농지 일본인 귀속 농지 전체에 그러니까 남쪽에 남조선에 해당됐던 그 농지의 대략 15%그 귀속 농지 중에서 15% 정도만 불화가 됐고 나머지는 전쟁을 통해서도 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화 과정 자체에서도 이제 엄청난 부조리,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매우 일부만 그것도 매우 부정이 게재된 방법으로 제대로 되지 못했음에 반해서 북에서는 일찍이 1946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거의 폭력적인 그런 행위가 없이 왜냐하면 이 당시 지주들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토지를 몰수당한 특히 일제 때 부역했던 그 대지주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남과 북 사이의 적개심이 고취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 자들이 1948년 이후에 1948년 바로 뭐 여순항쟁이라든지 아니면 제주 4.3 사건에서 극도의 폭력성을 보였던 것이 바로 그렇게 북에서 빼앗겼던 특히 이 지주계층들이 복수심에서 그런 단체들을 청년 단체들을 고용을 해서 그런 만행을 벌였다는 것도 기록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과 북의 사회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단이 되고 전쟁에 이르는 매우 북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조치였지만 민족 전체로서는 비극이 되는 그런 발단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약 한 3, 40분간 이렇게, 그, 해방 이후 1945년부터 46년까지, 남북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문서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게 되면 뭐 의도가 있겠죠. 원래는 사실은 무슨 판을 짜는 사람들의 다 의도가 있고, 그렇고 미국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소련의 의도가 있고, 그래서 의도는 서로 달랐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어쨌든 그 일은 그 일제 36년에 그런 것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 이 한반도는 꼬이게 된 거죠. 전쟁에도 휘말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념 갈등이 극심한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그 놓이게 된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뭐 보면은 집중해서 이렇게 좀 들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잘 못 들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시고 또 뭐 채팅으로 보시는 분들도 질문을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은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모스크바 삼성회의는 사실 뭐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책이랑 이런 걸 통해서 27일 날 동아일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4일부터 계속해서 선전전을 했던 것으로 알고 26일 날 이승만이 방송에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 대대적인 공작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뭐 한국의 역사책이나 뭐 국사책에서는 그냥 왜곡 보도다.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한 것처럼 마치 동아일보가 절대 아니고 이거는 기획을 한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거짓 정보를 하죠. 정보국을 이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에서 누굴 학살하고 있다, 부차 학살을 했다 이런 것처럼 이 하나의 작품을 소련에 대한 어떤 반소 감정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스크바 삼성회의가 12월, 1945년 12월 14일인가부터 해가지고, 이게 막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협상이 안 됐죠. 왜냐면은, 소련은 뭐야, 조선의 어, 독립, 즉시 독립, 자, 이것을 처음에 주장했고, 미국은 신탁 통치를 제안했습니다. 아예 달랐죠. 근데 이제 두 강대국이 서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같은 편이었는데, 이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을 약간 절충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절충을 하다가 이 신탁 얘기가 나온 거죠. 신탁 이야기를 소련은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신탁은 미국이 먼저 제시했고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소련은 즉각 독립을 이제 통일된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자기들의 이념을 강요하지도 않고 여기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서 통일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소련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왜냐면은 전쟁이 끝났고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소련은 사실 뭐 제국주의적인 이런 야망은 없죠, 사실. 미국은 근데 이 한반도에서 만약에 통일 국가가 생기고 미군정이 나가게 되면 어떤 그 미국의 영향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하에 두어야겠죠. 이 대륙을.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이나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어떤 정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남한을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일본의 항복 사인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처음에 이제 항복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 원포까지 막 투하했죠. 그런 어떤 항복을 이미 하기로 어느 정도 구두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도 원폭을 투하고 이랬던 게 일본과 같이 한국을 묶어서 남한 지역까지 이것을 이제 완전히 미국에게 넘겨주는 이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좀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8선을 이들이 미리 그으면서 이 38선 아래에 남한과 일본이 하나의 한 세트가 되고 이 연해주와 만주 쪽과
이 북한 쪽이 이렇게 한 세트가 됩니다.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렇게 분단을 하고 이쪽에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지역을 딱 일본과 남한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신들의 구역으로. 내 나와버리라는 거죠, 거기는. 그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내 땅인데 소련이 니네가 미쳤네? 여기를 독립국가로 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이러면 미국에선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여긴 내 땅인데. 그러니 당연히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봉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정보전을 잘하죠.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반대로. 기사에서는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마치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기사는 정반대로 나왔다. 사실 저는 뭐 토지 개혁도 뭐 중요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제 시대에 부역했던 기득권자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간의 적대감이 고취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신탁반탁 이것만 없었으면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세 번째 조항인가?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의 그 세 번째 조항에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고 그게 미국, 중국, 영국, 소련 이 네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고 그 뒤에는 이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국가로 만들어준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 맞을 겁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뭐 신탁 통치를 한다. 소련이 그것도 소련이 그 신탁 통치를 주장한다로 거짓 뉴스로 계속 미디어로 내보내서 뭐 신탁 반탁으로 싸우게 하고 그것이 그런 점 거기서 이제 저는 내각까지 이미 어느 정도 막 구성이 됐죠. 사실 이승만 체제 하에서도 그 좌우 연합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좌우 연합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운현 선생이나 뭐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좀 늦게 깨닫고 좀 그런 걸 노력했지만 이 이미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이미 남북이 완전히 갈라진 그런 상태가 돼 버렸죠. 지금 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쭉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지금 남한의 상황하고 비슷하다. 지금 남한도 거의 반으로 갈라질 지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남한도 반으로 갈라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한국이 지금 이 분열되고 있다. 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는 건 누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현재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극심한 이념 대립의 뿌리 가 어디에 있고 이것을 원하는 세력 그리고 이것을 기획한 세력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를 조금 이렇게 보기 시작하다 보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현대사를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몰랐던 부분들도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알고 있던 역사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각자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두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차이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국의 식민지를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근데 보통 서구나 미국 같은 경우엔 제국의 식민지는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세력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제국과 제국의 식민지의 차이점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이 조선을 자기네들이 다 먹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어떤 그 부역 세력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거고 소련은 아까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조선의 역사를. 그런 부분에서 피해국으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는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땅덩어리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이단 폭동이 일어나고 그 전에 미국이 러시아를 찌르기 위해서 나토의 확장 같은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스탠스는 일관된 게 뭐냐 그러면 오지 말아였지 너네들을 치겠다는 거는 너네들을 치고 우리가 제국을 나라를 확장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은 러시아는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스탈린은 잘 몰라요.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하겠지만. 예,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자기 제국의 확장을 더 꿈꿨다는 거고 지금도 그 제국의 확장을 꿈꾸니까 나토를 동진하면서 결국에는 러시아까지도 자기네들이 먹고 가기가기 그런 야욕을 숨기지 않았고 미국은 결과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당국 체계로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과 딸려 있는 식민지의 일부를 자기네들이 먹고 싶었던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모든 것들이 다 의도된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거는 뭐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 군정의 대리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권이 끝났지만 잠깐 민주당이 잡았지만 근데 그들은 개헌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내각 책임제를 바꿔요. 근데 미국은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각 책임제는 필요 없고 대통령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하는 게 더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정희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두케타를 일으킨 다음에 뭐 거기도 뭐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로 이렇게 다시 회귀를 하면서 놀라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1961년 5월 26일 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1961년 6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중앙정보부가 KCIA가 그날 만들어집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만들어져요. 이게 과연 박정희 머리에서 나왔냐 이거지. 아니라고 전 봅니다. 미국의 모든 계획하에서. CIA를 한 20 며칠 만에 만들 수 있어요. KCIA를 모든 게. 그래서 그들은 뭐냐? 그다음부터는 정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중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중정 직원이 37만 명까지 늘어나고 우리나라 남쪽의 인구의 10분의 1이 중정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정치로 이 나라를 통제해 왔는데 그 뒤에 있었던 세력이 누구냐? 미국이죠, 당연히. 한국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그 아시아권에서의 나중에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으로 키워나갔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나중에도 앞으로도 간간히 한국 현대사들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미국과 이렇게 대결을 하는 입장에서 한국 입장도 다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간혹 이렇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채널, 여기 코펜조 채널로 제프리사스 교수의 인터뷰 전문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보시면, 그분이 통찰력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 유럽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